이제 나가요. 여긴 당신 집 아니에요. 제발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장례가 끝난 날 10년을 딸처럼 모신 며느리에게 시누이들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집에서 며느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그 가방마저 비웃었습니다. 뭐 별거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 시어머니의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50살 정아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25년을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25세 시집와서 농사일, 김장, 제사, 시부모 수발까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손등의 주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아가 35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 창수가 쓰러졌습니다. 간경화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석 달을 넘기기 어렵다 했지만 정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가서 빌었고 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다 먹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버텼지만 결국 창수는 3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순 여사가 정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젊은 것이 과부로 썩을 순 없지 않느냐. 친정 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안 가요. 창수 오빠 없어도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봉순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에 며느리마저 떠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아는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보다 오래 함께한 분이었고 남편이 없다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아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낮에는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저녁이면 시어머니 곁에 앉아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아에게 시어머니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순 여사가 70을 넘기자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관절염으로 걷기 어려워졌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시누이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큰 시누이 영자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 했고 작은 시누이 영숙은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신없다며 전화조차 뜸했습니다. 정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사정이 있는 것이고 어머니 곁에는 자신이 있으니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봉순 여사가 팔순을 맞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봉순 여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정아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봉순 여사가 세상을 떠난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정아가 아침상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진 뒤였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정아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 소식을 듣고 시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큰 시누이 영자는 검은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작은 시누이 영숙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는 유난히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영자가 관 앞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며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아는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전화 한 통 귀찮아하던 사람이 저렇게 울 수 있다니. 장례 3일째 손님들이 모두 떠난 밤이었습니다. 영자가 정아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고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와 영숙이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이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근데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 올케도 자유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아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요. 영자가 기침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할게요. 이 집은 원래 어머니 재산이에요. 올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정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을 딸처럼 모셨는데 며느리가 아닌 남이라니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 집 식구 아니냐고. 시어머니 10년을 모셨는데요. 영자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올케가 선택한 거라고. 자기들이 부탁한 적 없다고. 올케가 갈 데 없어서 여기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은혜를 팔 생각은 말라고요. 정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도 언니 편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법적으로 올케는 상속권이 없다고. 오빠가 먼저 갔으니까요. 그날 밤 정아는 시어머니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정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나온 낡은 한복, 서랍 속 오래된 사진들, 약봉지들. 하나하나가 시어머니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아는 그것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였습니다. 그 뒤로 낯선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올케 뭐 하냐고요? 정아가 어머니 방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할 테니 올케는 이제 짐 싸라고요. 정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영자가 열쇠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어제 자물쇠 다 바꿨어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올케, 이제 이 집을 나가요. 뒤따라온 남자들이 정아의 짐을 날랐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이불, 그리고 속옷 몇 장. 정아가 이 집에서 가진 것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가진 것이라곤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영숙이 낡은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가죽이 낡아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니 올케가 가져가라고. 뭐 별거 없겠지만요. 정아는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캠퍼 향 같은 오래된 장롱 냄새요. 정아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아는 낯선 거리를 걸었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이 동네에서 정아는 늘 며느리였습니다.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은요. 친정은 남동생이 물려받았고 올케는 정아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버스터미널 근처 싸구려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 가진 돈이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한 달은 버틸 수 있을까? 좁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대답 없는 가방만 정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관 창문 너머로 차가운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인생도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관방 형광등이 지직거렸습니다. 정아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침 7시. 정아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시어머니 가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몇 장,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시어머니가 즐겨 읽던 불경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어린 창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만나보지 못한 어린 남편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가방 바닥이 유독 두꺼웠습니다. 평범한 가방 바닥과 달리 손으로 누르면 푹신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가방을 뒤집어 자세히 살폈습니다. 바닥 안감이 살짝 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들추니 실밥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꿰맨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아는 가위를 찾아 조심스럽게 실밥을 풀었습니다. 안감을 완전히 들추자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는 채권이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채권 3장.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산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봉순 여사 명의로 된 산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시골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정아는 처음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낡아서 표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정아가 수첩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1985년 3월 영자 대학 등록금 100만 원. 1987년 5월 영숙 결혼 자금 500만 원. 1992년 2월 영자 사업 자금 2천만 원. 시누이들에게 준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총액을 보니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맨 마지막 장.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아에게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밑에는 접힌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정아야. 첫 마디에 정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아는 흐려진 눈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걱정 마라, 나는 잘 갔다. 내 덕분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정아야, 다 보고 있었다.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 내 밥 짓는 것, 내 빨래 개는 것, 내 발 주무르는 것. 다 알고 있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늙은 것이 말재간이 없어서 표현을 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내 시누이들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걔들이 명절에만 와서 용돈 달라 하고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속으로는 재산 생각만 하는 것. 다 알았다. 걔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다. 사업 자금, 결혼 자금, 집 살 때 보태준 돈. 수첩에 다 적어뒀다. 확인해 봐라. 정아야, 이건 내 몫이다. 채권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농사지어서 품팔이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다. 그리고 사는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다. 농사도 안 되는 돌산이라 아무도 관심 없었다. 하지만 내 느낌에 그 산 뭔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잘 지켜라. 절대 빼앗기지 마라. 딸보다 내가 더 내 딸이었다. 정아야, 행복해라. 이제 내 인생 살아라.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말고 정아로 살아라. 이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내 며느리 해줄게. 농담이다. 이 늙은 것이 농담도 하네. 사랑한다, 정아야. 시어머니 봉순이가.
정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억눌렀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아의 새벽을, 정아의 눈물을, 정아의 외로움을 다 알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신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밤새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서 그리고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가족이라는 인정.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부은 눈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지치고 초라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빼앗길게요, 절대로. 정아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정아가 산을 찾아간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거기서 또 30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니 그곳에는 진짜 돌산이 있었습니다. 돌산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위와 자갈투성이에 나무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면적은 꽤 넓었지만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봉순이네 산 안다고. 근데 그 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요. 봉순이 시아버지가 옛날에 금 나온다고 속아서 산 땅인데 금은 안 나오고 돌만 나왔다고. 봉순이가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과부가 저 돌산 가지고 뭘 하겠어. 정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키라고 한 산이었습니다. 쓸모없어 보여도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정아는 산 근처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10만 원짜리 쪽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첫 해에 정아는 산을 돌아다니며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돌산이라 해도 골짜기에는 물이 흘렀고 양지 바른 곳에는 야생 산나물이 자랐습니다. 정아는 산나물을 캐서 말려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둘째 해 정아는 돌밭 한 구석을 개간해 약초를 심었습니다. 더덕, 도라지, 삽주. 주민센터에서 귀농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통과해 종자와 비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셋째 해 약초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아는 새벽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돌봤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팠지만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독하다고. 저 돌밭에서 약초를 키우다니 대단하다고요. 5해가 지났을 때 정아의 약초밭은 마을에서 제법 알아주는 곳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몰랐습니다. 이 산이 곧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정아는 아침 일찍 산에 올라 약초밭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정아 이름을 부르며 신문을 흔들었습니다. 이거 보라고요. 정아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큰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국가치유숲 사업지 최종 확정. 정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이장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아씨 산이 딱 그 한가운데라고. 보상금이 평당 얼마라는데 수백억은 될 거라고요. 정아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돌산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던 그 산이요. 국가사업지가 됐다고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국가에서 치유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규모 숲 테라피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아의 산은 그 사업 부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연 그대로 보존된 지역이라 최우선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사업단이라며 토지보상 협의 관련해서 연락드린다고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며칠 후 공무원들이 왔습니다. 측량을 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정화의 산 면적은 약 20만 평. 평당 보상금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 했습니다. 20만 평 곱하기 10만 원이면 200억 원이었습니다. 정화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화에게 200억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화의 쪽방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영자와 영숙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영자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어머, 이렇게 사셨냐고 불렀으면 도와드렸을 텐데요. 영숙도 눈물을 찍어내며 말했습니다. 옳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 너무 심했다고 용서해달라고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옳게. 그 산. 같이 나눠요.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정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그때는 제가 남이라며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화가 거절하자 시누이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좋게 말할 때 받으라고,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정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가세요. 저도 준비돼 있어요. 그 후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소송이었습니다. 영자와 영숙은 봉순 여사가 치매였다며 증여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증여를 했으니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봉순 여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이라는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더 비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의 약초밭에 누군가 농약을 뿌렸습니다. 정화가 5년 동안 키운 더덕과 도라지가 하룻밤 새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정화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5년의 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각하며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와 농약을 뿌린 남자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자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협박이었습니다. 영숙이 찾아와 정화의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옛날에 친정에서 쫓겨났다고, 친정 올케가 싫어해서 갈 데 없어서 우리 집에 눌러붙은 거 아니냐고, 그걸 은혜 팔 생각이냐고요. 정화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친정에 갔다가 올케한테 쫓겨났었습니다. 그 수치심을 시어머니 곁에서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자기가 시어머니 10년 모신 건 사실이라고, 갈 데 없어서 모셨든 진심으로 모셨든 결과는 같다고, 당신들은 뭘 했느냐고요. 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약초밭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해 병원에 옮겼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력 저하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정화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라, 버텨라. 내가 지킬 자격이 있는 거다. 정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졌어요. 일주일 후 퇴원한 정화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무기를 꺼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영자와 영숙, 그리고 정아가 마주 앉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비싼 변호사를 여러 데려왔습니다. 정아는 마을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봉순 여사는 말년에 치매 증상이 있었으니 증여 행위는 무효라고 원고들은 적법한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영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었다면 절대 며느리에게만 재산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어머니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자식을 두고 며느리에게만 재산을 줬다니 이상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다고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USB 메모리가 나왔습니다. 봉순 여사가 생전에 녹음한 음성 파일이라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봉순이 이 말을 남긴다. 정신이 멀쩡할 때 남기는 거다. 날짜는 2022년 3월 15일이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재산은 며느리 정아에게 다 준다. 채권도 산도 다 정아 거다. 내 딸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사업 자금 대주고 다 기록해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걔들은 나한테 뭘 했니?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병원비 한 푼 안 보태고 돈 달라고 할 때만 어머니 했지. 나 알아. 걔들 속에 뭐 있는지.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정아는 달랐어. 걔는 남편 죽고도 날 안 버렸어. 10년을 딸처럼 살았어. 그래서 다 준다. 이건 내 마음이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순 여사가 생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증여 의사를 명확히 밝힌 영상이라고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증여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 봉순이 정신 멀쩡하다. 이 산 이 채권 며느리 정아한테 준다. 내 딸들은 상속 자격 없다.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다.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영수가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원망하지 마라. 영상이 끝나자 영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패소, 증여는 유효합니다. 정아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자와 영숙은 재산 손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초밭에 농약을 뿌린 것, 정아를 협박한 것 모두 증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정아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정아는 시누이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정아의 인생에서 그들은 지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치유숲 사업 보상금이 확정됐습니다. 230억 원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돈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재단, 미혼모 보호시설, 농촌 귀농 청년 지원 프로그램. 정아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상금과 시어머니가 남긴 채권으로 정아는 돌산을 치유숲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 정아가 직접 가꾼 약초밭이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치유숲에는 정아가 직접 지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봉순의 숲. 시어머니의 이름을 딴 숲이었습니다. 숲에는 산책로가 나 있고 약초 정원이 있고 쉼터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갔습니다. 정아는 그곳에서 방문객들에게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더덕은 자기가 직접 심은 거라고 5년이 걸렸다고요. 이 숲 이름이 왜 봉순의 숲이냐고요.
자기 시어머니 성함이라고 이산 주신 분이라고요. 사람들은 정아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정아를 찾아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시어머니가 자기를 며느리 취급도 안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고요. 정아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요. 알아요. 나도 그랬어요. 정아는 차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든 건 아니에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삶은 반드시 공정해져요. 젊은 여자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아는 숲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제 정아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아였습니다. 50이 넘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정아처럼 묵묵히 견뎌온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늦게라도 반드시 공정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마장 마음극장이었습니다.